문제를 직접 한반도인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관건입니다. 첫째로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재래 무기가 너무 돈이 드니까 핵무기 하나를 뻥 터뜨리면 그것이 강력한 무기로 보여질 수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 ICBM에다가 뭐 올리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거기에 굉장히 몰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반도라는 것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곳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미 군산업은 한국이 그 미국 무기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나라란 말이죠. 게다가 뭐 오일 문제가 이제 얽혀가지고 거기를 좀 도와달라, 지켜달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좋고 한국에다가. 그러니까 남북 대치라는 상황은 굉장히 지정학적인 이용 가치가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엔은 일본의 영향력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기구인데, 북한에다가 최소한 생존을 위한 그 지원을 좀 하잖아요. 식량도 주고 뭐 그런 의료적인 서포트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완전히 북한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면 이런 생존을 위한 지원도 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유럽 사람들도 많이 그 북한에 관광도 가고 중국 사람도 가고 있고, 그런데 오로지 그 한국 남한 사람들만 이런 동맹 관계에 얽혀서 관광을 하지 못하게 돈이 그쪽으로 나간다라는 걸 이유로 해서. 근데 사실은 그거는 명목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국에다가 무기를 많이 팔아먹고 또 그 지정학적으로 이용 가치가 높아요. 한국 사람들은 육군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육군들을 어떻게 하면 베트남에도 이용해봤고 뭐 지금도 중동 지역에 나가 있는 군대가 있고 심지어는 아프리카에도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써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한국을 써먹을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인 이용 가치가 문제이지 북한 자체가 문제는 또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북핵 리스크라는 단어는 일본 정치판과 한국 정치판을 조정할 그런 단어라는 거죠. 이제 게다가 ICBM도 날리게 되면 미국 정치판도 이 영향권 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응을 하느냐 마느냐 막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보자면 구체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자면 천안함 사고가 그 당시에 이명박 당시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뭐 그 이스라엘에 뭐 잠수함이 들어오고 미국 잠수함이 들어와서 뭐 부딪혀가지고 연습을 하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볼 때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도 그 당시에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연찮게도 일본 선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천안함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일본의 그 오키나와 기지에 있는 그 미군을 물러가라. 일본 극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꽤 많죠. 그 진짜 이제 자기네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천안함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 방법을 한국의 보수세도 좀 이해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넓혀서 그렇게 단순한 구도로, 물론 북한 나쁜 놈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국이라는 개념을 누가 지금 갖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북한이 적국이다. 뭐 중국이 적국이다. 러시아가 적국이다. 뭐 이란이 적국이다. 라는 이 적국의 개념을 준 쪽에서는 이렇게 개념을 주었을 때 이로운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뭐 특히 첫째는 뭐 선거에서 그 자기네끼리 그 뭉칠 수 있는 그런 힘이 또 반대파에게는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도 이상하게도 양당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적국이다라는 개념을 갖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로지 근데 이제 이런 적국의 개념이 좀 더 중재되고 사라지게 될 때, 이상하게도 트럼프는 어떻게 김정은을 저렇게 막 만나고 회담을 하지? 적국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큰 적국을 미국 트럼프는 중국이라고 보고 있고, 이 말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트럼프가 젊었을 때부터 이 말을 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1대1로 중국의 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경제적으로 보자면 앞으로 이제 한 20, 30년 후에는 인구가 많은 중국이 더 파워를 갖게 되고, 또 그 이공계를 나온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힘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일본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시진핑을 내년 봄에 초대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아베는 극우지만 러시아의 푸틴도 굉장히 여러 차례 만났고, 중국의 시진핑도 많이 만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둘 사이에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국의 개념을 아예 차라리 없앤다기보다는 왜 그런 개념을 가졌을 때 누구한테 이로운가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 중에서 중국, 러시아는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좀 넓혀갈까, 새를 키워갈까, 이런 거에 고심하는 나라인 셈이죠. 근데 일본의 경우는 혐한 문화가 일본 우익을 지탱하는 정치적인 무기입니다. 때문에 뭐 60여 년간을 그 아베가 집권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게 정신적인 그 통제력을 가지고 이 일본 우익을 뭉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론 조작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민주 선거 제도를 갖고 있으면서 민주당의 정권을 뺏긴 거는 뭐 몇 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서 김정은 체제를 규탄할 수가 있습니까? 또 푸틴 체제를 어떻게 규탄할 수가 있습니까? 중국 체제를 어떻게 규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본 자체의 그 정치 이 체제를 잘 보면은 지금 한반도 주변국에서 형성되고 있는 그런 변화와 또 현실, 그런 거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군사 대립 관계에 있어서 중국, 러시아가 지금은 무시 못할 무기 개발을 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군이 무기가 앞서 있지만 그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한반도는 사실은 트럼프의 머릿속에서는 중국을 대체하려면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평화롭게. 그래, 그 종전선언하고 평화롭게 하자. 그러면 뭐 미국적으로 굉장히 김정은은 미국 성향이 많잖아요. 때문에 문화적으로 김정은은 그렇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부터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해내는 뭐 그 해외 파병이라든가 또는 그 미군 주둔 비용이라든가 소파라든가 너무 많은 것을 미국을 위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미국의 매파가 그렇게 손을 놓지 못하도록 또 작용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